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우리는 투구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두 번째 문전박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줄을 놓치면 뭐가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없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있겠죠? 없네요. 없었어요.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한 발짝을 딱 디디면 정상이에요. 내 할 건 다 했어. 근데 밟고 싶지가 않았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푸는 거잖아요.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겼죠. 한민수 잘했어. 아니 아까 전에 장애인들을 국가대표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또 자주 보는 또 그 과정을 보면서 강하게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제가 부모여도 그냥 장애가 없더라도 그냥 걱정되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제 감독님도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 자식이라 이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프가 원체 바르게 잘 키워서, 그래서 뭐 철이 없거나 또 책임감이 없거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큰애가 이제 27살 사회복지사고 또 막내도 23살 이제 대학도 졸업을 하고 또 각자 또 잘 생활하는 거 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이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내는 모습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막 시끌시끌 밖에 나가면 다 아이야. 집에만 오면 이가 돼 갖고 셋이 뛰어다니는데 저랑은 거꾸로예요. 전 밖에 나가면 이해해요. 집에만 오면 아이야. 그 여자들이 아빠 이거 아빠 아빠 막 이러. 이거 요거 자랑해도 돼요? 요 우리 막내딸이 만들어준 메달 반지인데, 이제 우리가 미국 캐나다는 메달을 따면 메달 반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단체로.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평창 때 제 은퇴 무대에 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막내딸이 주얼리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아빠는 여기 평창, 여기 아빠 백넘버 68번, 와. 그다음에 브론즈 메달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엠블렘 그리고 캡틴의 C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지붕은 우리 링크장 지붕이에요. 근데 왜 동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이, 내가 동메달로 좀 해달라. 그리고 동으로 해라, 동으로 했더니 아빠 나 은이 만지기가 제일 쉬운가 봐, 대학생들은. 나 아직 동 못 만져요. 딱 그리고 동으로 도구를 해줘라 했더니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은으로 했는데 사실 저 동메달 땄습니다. 반지만 은반지입니다. 이제 직장 생활까지는 이제 얘기를 잘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 다녔을 때는 장애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운동 안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또 감독님으로 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감독님의 뭐 모델의 뭐 또 이제 작가님까지 듣고 커리어 전환이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운동을 이제 입문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참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20살 때 제가 처음으로 인제 여자친구, 와이프가 아니었죠.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제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가족이나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뭔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발도 있으니까 검도를 좀 배워보자. 짝대기 하나로 딱딱딱 하면 되니까. 그 친구랑 인제 검도장을 갔는데 저를 딱 보더니 우리는 투구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두 번째 문전박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어이씨, 내 돈 주고 내가 호신술을 배운다고 그랬지 누가 이거 해 가지고 뭐 비장애인이라고 칼싸움한다고 그랬어?" 막 이제 그렇게 막 불만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친구도 열받았죠. 그러고서 문 닫고 탁 나왔는데 앞에 헬스클럽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우리 웨이트 하자. 저런 데 가지 말고 웨이트 하자."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웨이트 제가 시작했는데, 보통 직장인처럼 봄이 되면은 이제 웨이트 시작하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안 하고, 왜냐면 여름엔 쫄티 입고 싶으니까 그렇게 잠깐씩 했던 거예요. 근데 나름 운동신경도 있었는지 좋았는지 27살 때쯤 되니까 한 4-5 년을 7년 동안 했네. 벤치프레스만 원RM 90kg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돼서 저는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을 하면 내가 1 등을 하지 않을까? 90kg 정도 드는데?'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이제 보니까 장애인 체육회에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웨이트를 했다 그랬더니 역도를 소개시켜 줬는데, 장애인 역도는
벤치프레스 대회예요. 파워리프팅이라고 이제 비장애인인데도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 딱 해서 전화를 딱 해서 감독님을 국가대표 감독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전화를 딱 모레내야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 몇 살이냐고 27살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킬로 되냐요. 그래서 90킬로 되니까 그냥 그러냐고 그냥 쿨하게 지나가길래 그런가 보다 해서 갔어. 갔는데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이제 장애인 선수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저만 6개월 동안 선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올림픽 4관왕. 체급이 내 체급인데 4관왕, 2관왕, 2관왕. 근데 75kg급에서 몇 킬로 되는 줄 아세요? 250kg, 48kg 몸무게 나가는 사람이 168kg 막 이렇게. 나는 그때 60kg 나가는데 90kg 하나 드는 놈이 와서 깜짝대가. 근데 나중에 6개월 되니까 막 목발 짚고 오셨거든요. 어깨가 막 이만 팔뚝이 막 50cm 막 걸어오는데 심지어는 그 두 분이 운전석에 그 조석 앉잖아요. 어깨 봐요. 몸통이. 그러니까 소아마비 장애인들이라 다리는 얇은데 이 상체는 막 130kg, 140kg 나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너 운동하면서 내 쫄았죠 제가. 네, 그렇지. 몇 살이야? 27살. 넌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저거 끝나고 나면 순댓국을 먹더라고요. 먹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보니까 또 모래내 시장에 있는 헬스클럽이었어요. 저 순댓국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 거야? 이게 털이 이 면도를 한 4cm, 5cm 이렇게 몇백 개가 붙어 있는데 그거 좀 깔끔한데요? 그거를 야 이거 더 먹어. 너는 이게 체중과 힘은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 부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넌 나무젓가락이니까 이거 많이 먹어야 돼. 일단 불려놓고 그래야 힘이 불어. 먹어. 됐는데 할 수도 없고 무섭잖아요. 다 먹었죠. 털까지.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이제 불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97년도에 직장 생활하면서 웨이트 역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역도를 하게 되니까 그 역도 선배들이 너 키가 저 180이거든요. 키가 좀 크니까 너 휠체어 농구도 좀 해봐. 어떻게 선배가 시키는데 그 휠체어 농구는 주말에만 하니까. 또 이제 역도랑 이제 휠체어 농구 했더니 또 어떤 선배는 너 좌식 배구도 좀 해봐. 또 자식을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거 좀 하다가 하고 이제 세 가지를 뭐 이렇게 시키니까 무서워서 했어요. 했는데 3년 지나고 이제 그 2000년도에 그 98년도 나가노 패럴림픽에서 파라사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보급을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2000년도에. 네, 그 당시에 고 돌아가셨는데 고 이성균 감독님께서 팀 선수를 이제 팀을 창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힘 좋은 역도 선수와 농구 선수들 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주축으로 해서 8명 플레이어와 해서 팀을 창단한 거죠. 이제 그분한테 발탁이 돼서 하다 보니 역도는 포기할 수 없고 농구랑 자식 배구는 안 하고 역도랑 파라이사키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그 역도 강국인 거죠? 강국이죠. 지금은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이제 강국 소리는 못 듣는데 그 당시 네 체급에서 금메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효자 종목이었고 그래서 또 제가 또 저기 동네 웨이트장에서 까불다가 제대로 저 국가대표 형들을 만나서 제대로 이제 웨이트를 배우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웨이트를 3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삶 속에 또 큰 원동력이 됐죠. 네.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뭐 장애인분들도 나도 운동 좀 하는데 해서 이제 뭐 나도 그런 국가대표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라 뭐 그런 어떤 운동이든 해서 이제 감독님의 길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장애인 협회에 전화해서 저 하고 싶다면 이게 되는 걸 정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5천만 인구에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체장애인분들은 한 50% 되는데 우리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애들은 스페셜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분들은 이제 패럴림픽에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데플림픽이라고 해서 청각 장애인분들도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패럴림픽에는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또 몇 가지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체육회가 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문체부로 이관이 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 21년째 되다 보니까 다 지역별로 체육회가 있고 또 가맹단체 연맹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뭐 네이버에도 뭐 대한장애인 체육회 딱 치면 사이트에 들어가도 충분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접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그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 그 선수층이 좀 많이 얇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공부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거꾸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또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장애인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특히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도 사회생활 하는데 자신감이 일단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저는 스포츠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삶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자신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이 감독님의 영상을 보고서 이제 장애인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생겼다. 근데 내가 뭐 한 번도 뭐 타본 적이 없어. 그냥 뭐 TV에서 본 게 전부야. 근데 나도 저거 해서 좀 뭔가 해보고 싶다 생각이 생겼다 했을 때 이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그리고 서로 이제 만나야죠. 연락을 하는 건가요? 일단? 예. 연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은? 그러면 보통 이제 네이버에 뭐 파라이사키 치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회를 통하는 게 가장 맞죠, 절차상. 근데 제 개인 SNS가 됐던 저도 네이버 이름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컨택이 돼서 인스타그램이 됐던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파라이사키 입문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 20명 될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되셔도 좋지만 가장 쉬운 건 네이버 검색하시면 돼요. 장애인 체육회 이렇게 찍으면 거기에 32개 가맹단체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저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누구 뭐 전임 지도자, 신선수 발굴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만약에 전임 지도자가 없으면 협회에서 선수 발굴이 이분들 귀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어디 오시면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와서 체험하고 이게 내가 종목 좀 적성에 맞는다. 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럼 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은 동계 종목 하나 자기 능력이 있다면 하계 종목 하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6가지 종목을 했어요. 근데 다 메달 땄어요. 하나만 파라이사키는 패럴림픽 메달이고 나머지 5개는 전국체전 메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본인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열려 있다. 거기에 뭐 필요한 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체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장애 유형도 많잖아요. 뭐 연령대도 있고 뭐 다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파라아이스하키는 비장애인 팀도 있어요. 한 체대.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팀 제가 서울팀 감독이거든요. 우리 장애인 팀 선수들하고 비장애인 학생들하고 같이 훈련해요. 썰매 타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엄청 잘해요. 그 자체가 인식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운동 얘기만 하면 또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어쨌건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가 되었고 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 봉송 주자가 되셨고 선수당의 또 주장까지도.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팀의 국가대표 감독까지. 제가 베이징 때 그 국가대표 올림픽 감독이 하고 그리고 1년만 하고 국가대표 감독자를 내려놨어요. 예, 그 이유가 신인 선수들을 발굴해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관두게 됐죠. 2022년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때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패인의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체력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미국, 캐나다, 중국 메달 딴 그 국가들은 평균 연령이 24세, 26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41세였어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딱 1년만 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내려놓고 신선수 감독이 돼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3명의 국가대표가 이제 만들어졌죠. 예. 그럼 그 시기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메달을 딴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렇죠. 그 은퇴 무대에서 제가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이제 그때 제 나이가 49살이었거든요. 나는 무조건 메달을 따든 안 따든 나는 은퇴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은퇴 무대에서 꿈의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니 너무 기뻤죠 사실. 그 순간이 최고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활약을 많이 했던 2014년도 소치 패럴림픽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개막전을 러시아와 우리랑 대한민국이랑 게임을 뛰긴 뛰었는데 푸틴 대통령도 와 있었어요. 그때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제가 만회골을 넣고 또 이제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동료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무승부. 그래서 슛아웃까지 갔는데 3명의 주자가 2대2 비기고 제가 4번째 주자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넣으면 역전수로 이기는 건데 그때 제가 또 넣었죠. 그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 또 기억에 남고요. 저는 그 성화봉송 이제 하시는 것들 책을 다 읽고 나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 이제 검색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 딱 장면이.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아나운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해설자분이 이제 감독님의 이제 "어떤 사람이다."라고 쭉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올라가서 또 손을 흔드시고 네. 하는 걸 봤는데 뭐 거기서 조금 뭐 기억나거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감정이? 요 얘기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개폐식 제작 단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민수 선수를 성화 점화 주자로 추천하고 싶다고. 동성 주자가 아니었어요. 네. 점화 주자로. 그래서 그 영광을 그래서 뭐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천하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석 달째 되니까 20명의 후보자가 왔었는데 석 달째 되니까 3명의 후보자로 나눠졌는데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된대요, 마지막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이제 선수촌에 입촌하고 이제 개막식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점화 주자로 이제 저는 됐어요. 그래서 진짜 영광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프로 올라가면 거기에 북한 선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퓨처탄 컬링 선수인가 북한 선수가 있어요. 같이 점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게 바뀌었어요. 이틀 전에 바뀌었어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패딩 하얀색 패딩을 이제 입는데 남북한 공동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패딩 뒤에 대한민국 한반도기를 그렸는데 울릉도까지 있고 독도가 없는 거야. 이거 점 안 찍었다고 공동 입장 안 하겠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래서 급 변동이 돼서 안경 선배 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승석 선수가 같이 이제 그 위에 기다리면 저는 이제 올라가서 성화를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의 이제 끝인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저일 거라고 제작 단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기대도 됐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 최종 리허설을 개막 이틀 전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리허설이니까 거기 스타디움에 6명의 그 성화 전달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시연을 할 건데 폭소리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 4시에 한다는 거예요. "왜 새벽 4시에 하냐."고. "그 추운데." 그랬더니 "이거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이틀 후가 제 시합인데 새벽 4시에 하면 그거 끝나면 5시 날 새고 아침에 훈련해야 되고 이 스케줄 이 컨디션이 완전히 망친다. 좀 땡겨 달라. 12시에 해 달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인제 갔는데 폭소리 나서 결국 못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일 날이 됐어요. 일찍 오래요, 아침 일찍. 개막식은 저녁 때인데 그래서 '아 인제 최종 리허설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 그 이제 감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대 감독부터 되게 많은데 인제 그 설비 감독님이 저한테 앉혀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더니 "저 한민수 선수 3층 관중석에 앉아 있다가 80 번째 계단이 하나 펼쳐지면 글로 이동하시고 줄이 하나 내려오면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딱 일자로 서 계시면 된다. 그러면 다음 주자가 오면 계단이 쭉 펼쳐지면서 이제 등에 꽂으면 올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선수 때 턱걸이 21 개씩 했거든요. 그게 당기는 힘은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이 줄을 놓치면 뭐가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없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있겠죠? 없네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이 눈바람 뭐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놓치면 굴러떨어지면은 뭐 성화 점화도 안 되고 완전 큰 위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랬더니 그러게요. 듣다 보니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손잡이하고 그 안전고리를 해서 내 벨트를 묶기로 해서 이제 그 줄을 갖고 오셨는데
줄 가운데 이만한 막 정사각형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막 데일 정도로 잘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장착을 했는데 최종 리허설은 없습니다. 구두 설명으로 끝납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또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찌 됐건 인제 그 개막식 시작돼서 저는 이제 뒤로 해 가지고 3 층 높이로 올라갔는데 관중석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앉았어요, 관중들하고. 그리고 저 반대쪽은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데 인제 저는 이제 인에어라고 여기 그거를 차고 있었는데 마이크는 없어서 들을 수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한민 선수 이동하세요." 그래서 인제 막 이동을 했는데 똑바로 서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서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몸이 이거 '왜 그러지?' 카메라는 안 잡혔지만 그래서 좀 짜증 났어요. 뭐 방법을 내가 리허설을 안 해 보니까 왜 몸이 안 일어나는지. 여기서는 "한민 선수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마이크만 있었으면 "아 네가 일어나 봐. 이게 너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리허설도 안 해 놓고. 왜 안 일어나는지 답을 달라고."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뭐 엉거주춤하게 성화봉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왜 안 일어나지는 거야? 딱 쳐다봤더니 이 안전고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풀어 버렸어요. 안전고리를 풀고 80 번째 계단을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도착을 해서 계단이 쭉 펼쳐지면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안쪽을 또 걸어야 되잖아. 걸어야 되는데 한 계단만 올라가서 걸면 되는데 이게 계단이 겹쳐진다는 걸 제가 알아 가지고 한 계단 올라가다가 이게 겹쳐지면 어떡해.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온갖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발치에서 막 깨 가지고 끙끙끙대다가 인제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때 인제 딱 겹쳐졌는데 그때 또 신발을 또 찝은 거야.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떻게든 또 빼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꽤 있었잖아요.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한 발짝을 딱 디디면 정상이에요. 내 할 건 다 했어. 근데 밟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게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또 여기서 난리가 났어.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러더니 그러든지 말든지 한 5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탁 올라가서 인제 딱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멈췄냐면 저 칭찬하고 있었어요. 예. 하면서 "너무 잘했다." 왜냐면 제가 이 손가락이 부러지고 팔꿈치가 튀어나오고 어깨 부상으로 다치고 얼마나 많이 부상을 당했겠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한테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이겨내야 돼. 참아야 돼.'라는 어떤 그런 내 속에서 많이 또 다른 저와 싸웠는데 항상 그 의지를 꺾지 못했죠. 뭐 심지어는 제가 주장을 10년 했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뺑뺑이를 돌릴 때가 많아요 체력을 키우겠다고. 그럼 17명 중에 다 17명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요령 피는 놈이 있고 앞 사람만 따라가는 놈이 있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야 쟤네들도 요령 피는데 너도 요령 펴.' 막 이런 게 막 유혹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닥쳐. 나는 주장이야. 책임감을 가져야지.'라는 그거로 더 저를 막 싸잡았거든요. 더 채찍질하고. 근데 그래서 저 자신한테는 칭찬이 인색했어. 그날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푸는 거잖아요.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겼죠. "한민수 잘했어."라고. 근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예. 그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보면 또 달라 보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 딱 5초 멈추고 있어요 제가. 그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보입니다.